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오곡이 이제 결실을 여물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오지 않나 그런 느낌이 절실합니다. 오늘 오후 현재 제 사무실의 건너편에 보이는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밖에서 단식을 하다가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당 대표실로 단식을 장소를 옮겨서 개석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쯤 저 사하리스크를 넘어서 울라디보스토크 한참 위에 있는 소련의 우주 최우선 단지에서 아마 푸틴과 김정은이가 회동을 지금 막 하거나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보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거의 제 예상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후인 4시에는 김기영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일정을 한번 조율하려고 했는데 그 실패했고 이번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근에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어떤 사람, 황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임명하는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 같고, 그런 등등으로 봐서 오늘 오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번 다가오는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도와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에 호응하는 그런 정치적인 화해 무드가 예상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제까지 조서의 일부분은 사인 안 하고 조서는 또 다른 하나는 서명하고 이러고 나오면서도 계속 본인은 물론 주변에 있는 그 자기 참모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해요. 아니 증거가 어떤 것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냐. 증거가 많이 보이는데 민주당 사람은 증거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건으로 요약되는 뭐라고 할까? 리스크는 조만간 끝난다. 대장동 드라마는 이제 5막 3장 4장을 거쳐서 끝날 것이라고 보고요. 검찰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기 전에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구속 동의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예고되고 있는데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지난번 10표 부족했던 민주당 내부의 반 이재명 파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얼마만큼 더 플러스가 될 것인가, 그 여부가 사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조심스럽게 그것이 통과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건 잘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추석 보름달을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집에서 보는지 아니면 그때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단식 형태에서 보는지 아니면 감옥소에서 보냈는지
그것이 조만간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전체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단 제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재명 드라마는 이제 기승전결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정리는 국민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뭐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많은 사단을 벌리고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엉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새 우리 검찰들 조사 잘못한다고 그냥 난리 법석 난타를 당하는데, 검찰들이 보통 사람들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참을성 있게 무리하지 않게 강압수사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 아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증거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비난을 많이 받아. 그러나 결국 여러 가지를 보태면 끝끝내 그들을 재판정에 구속 상태로 올려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만배, 박항식 얘기는 조금 하기 전에 제 개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그 여러 사람들이 음향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00여 개가 넘는 여러 가지의 그 유튜브 중에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저 같이 했던 우리 이상로 박사도 저 거의 같이 하는 셈인데, 요새는 조금 이제 다른 활동을 하느라고 조금 궤도에서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람도 성깔이 상당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말과 언어 선택에 나름대로 조심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타이르고, 또 자기도 몸조심을 많이 하고 그런 편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른 유튜브처럼 쌈박하다고 할까 깜짝 놀라는 것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는 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뭐 다른 사람처럼 팍팍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벌써 4만 6, 7천 돼서 이제 내일 모레 5만을 바라볼 정도면 상당한 사람들이 저희들 것을 보아주시는 걸로 알고, 또 특히 그중에 중요하게 꼭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저희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명단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오늘은 그냥 대충 이름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좀 말씀드려서 감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90 넘버로 되어 있는 정치연구소 방송 쪽으로 손 소자님, 김궁자님, 박정주님, 이 세 분이 매달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재 정치연구소로 해서 90이 아니라 905가 붙은 새로운 계좌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개중에 장난 삼아 보내준 사람도 있고 어쩌고는 하지만은 하여간 지들의 운영에 거의 뭐 한 7, 8화를 차지할 만큼 큰 금액을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종료한 분 26명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님, 이분은 그냥 음향으로 후원금을 10번이나 보냈어요. 발을정사 쓰면서 오늘 쭉 보니까 10번. 그리고 그레이스 킴 5번. 다 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오준성님, 신영애님, 신영애님은 300만 원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이한국님,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준희님, 김기용님, 사공휘님, 김종길님, 홍기주님, 할로우님, 백명기님, 김유님은 2번 보내주셨어요. 3만 원, 3만 원하고, 그리고 홍경희님 30만 원, 2만 원 그렇게 보내주셨고, 배재승님, 최용자님, 유명식님이 매달 꾸준히 3번 저희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한웅님, 그리고 홍경문님, 신용식님, 그리고 김용섭님, 홍경문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는 또 재미있는 분이 있어요. 김지현님은 금년 4월 6일 날 저희들이 어떻게 잘못 보냈는데 이제 100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건 실수일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보다 더 금년 4월 23일, 그러니까 제가 4월 6일이나 4월 23일에 어떤 방송을 했는지 제 아침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아마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4월 23일 오후 4시 36분에 어갑수님은 저희 계좌에 단돈 1원을 보냈어요. 1원. 그게 좀 엿먹으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어갑수님의 재산의 1원이 저한테로 왔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갑수님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큰 돈을 보내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큰 돈을 들지는 않게 합니다만 한 7, 80%는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사무실 운영, 그리고 우리 PD, 그리고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의 최선의 금압이 제가 개인적으로 얻어먹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저 마이너스, 제가 필요하면 조금 돈을 갖다 대서 하니까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제 사정이 좀 바꿔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그 선거 관리에 관계된 정당 협의체에 참여하라고 권유와 압력이 추상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그런 사정이 변경될 때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요새 대장동이 이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김만배와 박항식이죠? 박항식? 신항식이야, 박항식이야. 박항식 전 노조위원장, 언론노조위원장, 이 두 사람의 박상학 씨, 죄송합니다. 박상학 씨,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학교가 같고 또 같이 한국일보 기자를 하셨더라고요. 오랜 친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학 씨는 이제 언론 노조 위원장으로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민주노조,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선에 나섰고, 김만배는 머니투데이라는 이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아주 나름대로 독특한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그 명분으로 법원 출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다 형님 동생으로 많이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아담하게 생기셨지만 배짱이 커가지고 손이 커서 아마 신세를 졌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인간관계를 수없이 많이 가져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법관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뭐 그 권순일 대법관 일곱 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재판 끝나고도 또 해서 8번이나 만날 정도니까 그 과정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나느냐 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전에 나 이발하러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변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여간 권순일이가 출입을 자유스럽게 하게 했으니까 그 보통 관계가 아니죠. 근데 그 보통 관계가 아닐 만큼 인간관계가 기름이 잘잘 흐르도록 매끈하게 된 것은 뭐였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일본말로 옷가래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두 사람의 그 인터뷰 상당히 이제 조작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래도 지금 박상학은 어디 갔냐고 누가 가요? 유령이가 이쪽 엉뚱한 소리를 빵빵해요. 그러나 폐색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만간에 정치적 결판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의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 사람들의 내부를 비교적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하게 가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결을 시키는데 좀 그 마음으로 걸리는 그 애잔한 그 무슨 단식, 투쟁 뭐 이런 걸 보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히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게 끝머리 골목을 가게 되면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 바쳐가지고 끝까지 이재명 쪽으로 무슨 그 줄을 잡아서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반대로 이재명을 잡아갖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결정체를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겠다는 사람. 두 개로 아마 나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피하게 나눠지리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좌파들은 또 때에 따라서는 우파들보다 전략적 제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컷 하다가 나중에 딱 뭉쳐가지고 더 강력한 힘으로 선거에 임할 가능성도 아직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뭐 이름 되면 누군지 잘 아는 전직 의원 그래서 우연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양반은 형님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요새 꽉 결집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러고 뭐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결판이 난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 사람들은 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거 하나 쩔쩔 못해가 쩔쩔 매고 난리 법석이냐 하고 비판을 많이 당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인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데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대단히 공정과 상식에 맞게 참을 동안 많이 참으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함부로 친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인내심과 전략은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만하면 합격점이라고 보아지는데 이제 윤석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막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 생기고 하니까 윤 대통령도 좀 불편할 거예요. 그제 뭐 변희재 군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한동훈 검사를 뭐 민사소송에 걸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웃었는데 자세히 기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때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디에서 조사한 거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 여러분 오늘 신문 잘 보셨죠? 조선일보에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또 하나 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조선일보는 눈치 빠른 사람이거든. 이제 이 사람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잡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그 메아리 없는 주장을 대통령실에서는 아직도 특별하게 반응이 없지만 적어도 이 나라의 주요 언론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가 이제 그것을 태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속된 말로 이제 착살당할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직원 3,000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채용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말할 것도 없죠. 전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의 사돈네, 팔촌, 아들, 딸 그런 식으로 적당히 들어갔으면 조사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윤석열 사람이 하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에요, 옛날부터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는 사람은 청백리가 되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만 나라가 평온한 겁니다. 그 권력도 함부로 하고 그냥 매관매직하고 맨날 사람 돈 받고 여기다 갖다 들이받고 그래갖고 부자에 탐욕스럽게 배가 이렇게 나와서 뚱뚱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말로는 뻔해요. 그러나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법과 정에 딱 맞은 법치를 하고 본인이 깨끗하게 하고 본인이 돈 먹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전에는 어떻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것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가지지 않게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감옥선은 안 갑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중에 가장 큰 죄악이 국가의 기본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숫자를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는 뭐냐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은행 행원들이 숫자 이리저리 조작해가지고 돈 빼먹어갖고 돌아가고 50억씩 100억씩 하고 튀기다가 또 재패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숫자 노름이에요. 기본적인 은행의 신용을 갉아먹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국가로 가기 전에 우선 국가로 가면 교육부에서 학점 비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학점 비리는 예를 들면 어디 입학을 하는데 가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아무개 장관 하는 것처럼 부부가 나서서 그냥 문서를 만들고 난리 법석을 해서 애들 학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에 얼마 동안에 강남 서쪽 근처의 부자 동네에서는 근사한 무슨 상장이나 무슨 인턴하고 하는 거 싸게는 30만 원, 아주 좋은 것은 300만 원 정도만 하면 그냥 딱딱 구해줬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붙이고 막 좋은 대학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옛날 아까 지난주에 제가 박용복 사건을 얘기했지만 박용복이가 맨 처음 은행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을 때 외국에서 나온 어떤 가짜 신용장을 가지고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걸 담당했던 그 은행 직원들은 그게 가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라고 생각해 돈 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거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탁 찍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믿어주는 척하고 해주고, 야, 나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알아? 네 알아서 길어? 해가지고 받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용복 사건이 그렇게 국가의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은행 근처에 그런 비슷비슷한
유사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많이 접해졌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학 입시 문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국가 통계로 갑니다. 국가 통계에서 예를 들면 물가가 어떻게 올라느냐, 경제 발전의 지수가 뭐냐, 그리고 환자가 몇 명이냐, 실업인 수가 얼마가, 실업인이 50만인데 20만으로 발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소위 vital statistics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국가에서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투표를 조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해갖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은 평생을 감옥소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뭐 살인죄로 해갖고 무슨 뭐 사형을 해서 집행하라고까지는 막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그런 그 기본적인 통계를 조작한 사람, 국민이 먹는 식품을 잘못해갖고 만진 사람, 이것도 생명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걸리면 미국 경우는 몇십 년 삽니다.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30년, 50년 받아요. 그래서 그들 흔히 하는 얘기, 그들의 생애 마지막을, 나머지를 감옥소에서 보내야 한다. They have to spend their lives for the time. Their lives, rest of their lives. 그들의 생애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을 prison, 감옥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감히 마약을 취급하거나 은행 지수를 조작한다거나 더더구나 선거를 조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따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부 딴 데만 찾아봐. 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응? 이제서 늦부지런하게 드러나서 이런 거 나왔다고 나온 거야. 근데 언론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언론에게 우리가 무슨 크게 정의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요한 정치인들, 지도자들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아. 예? 그리고 또 부정선거 운동하다가 또 슬그머니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당 대표로 선거를 실컷 해가지고 공천도 야리꾸리 한 게 많아. 공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는 꽝 졌어. 졌는데 미안하고 잘 맞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 아무 소리 없어. 한 1, 2년 후에 돌아와서 뭐 부정선거 뭐 한다고 어쩌고 하면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4.15 부정선거를 예를 듭니다. 그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당대표 선거하는데 부정선거 있다고 열심히 또 그런 거 들고 나서 엉뚱한 깃발 들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자들이 이래요.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했던 사람들. 공병호 박사,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오근호, 이상루 박사, 이런 사람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일부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4.15 총선이 63대 36으로 조작됐다는 걸 대한민국에서 제가 맨 처음 주장했어요. 맨 처음 주장했어요. 뭐 내가 공치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나 잡아갖고 난리 법석나 쓸 겁니다. 감옥소에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지만원 박사처럼. 제가 탄핵 반대 운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누구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 지원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미르 재단이니 뭐니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돈을 없앤 것도 아니고 돈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돈이 다 은행 계좌에 다 들어있어. 400 몇십억인가 300 몇십억인가 돈인데. 이제 저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뭐 미소대장인가 만들어갖고 뭐 1조인가 2조의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다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 노무현도 걷지 않았냐? 이건희한테 8천억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당시에 권력을 문재인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문재인이는 노무현이가 신이 하느님이야. 그런데 이건희가 그냥 줬지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거둔 거하고 주어서 받는 거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돈 갖고 자기들이 차치고 퍼치고 흥얼흥얼하고 별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저를 고발을 해갖고 2년 동안 끌려다녔어요. 물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2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짓거리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노래 같은 사람 많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 우리가 뭐가 틀렸냐. 그러니까 부정성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해라 이거야. 에? 이름은 다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혁파해서 그것을 까부시는 거. 이것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이재명이 재판부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문제를 하도 질질 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흔히 윤석열이가 오해받았죠. 이제 권력을 자기들이 잡았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알아서 자기들에게 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들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자르세요. 상임위원도 다 자르세요. 이렇게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개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야합하면 윤석열도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칼라루의 작두에서 신들린 사람이 칼춤 추는 것과 비슷하게 아슬아슬한 정치적 줄타기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다쳐. 그래서 적어도 이 나라에 표가 어떻게 가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만 그게 민주주의지. 아니 뭐 앉아서 지금 이 선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타락시킵니까? 우선 선거를 하면 시작할 때 우선 공천 과정에서 정당성 문제가 항상 벌어져. 네? 누구한테 돈을 얼마 주고 어쩌고 했다. 뻔해요. 저도 그런 걸 쓰라는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가 무슨 공천심사위원으로 왔다 엉뚱한 놈 하고 엉뚱한 무슨 여자 하나 맡아놓고 그냥 비례대표하고 도망가더니 가버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 증거는 없지.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를 부패시켜. 돈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 자질을 정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 과정이 뭐냐? 드루킹 사건이니 김만배 박상학 박은 특검 아니고 그 변호사 박상학 변호사지. 인터뷰했더니 우리 PD가 좀 착하게 거기에서 만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투표 3일 전이었어요. 투표 3일 전에 다행히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간신히 이겼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분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당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군이 그나마 하나님에게서 버리지 않는 민족이었는지 간신히 0.74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소위 좌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 분명히 이기도록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연고, 병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개입됐어요. 막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뭐냐면 사전투표 때문에 걸려요. 사전투표 때 막 시끄러웠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전선거 무슨 뭐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거 뭐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처럼 사전선거를 개판으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 예? 사전선거 투표가 소쿠리에다 타놓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CCTV도 걸지도 않고 마음대로 넣으니까 누구든지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못 바꾸는 게 바보지. 그런데 못 바꾸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63대 36으로 만들으라고 딱 결론이 정해졌어. 그리고 여기서 뭐 찍으면 조혜주 상임위원이라는 사람도 그거 인정했잖아요. 여기서 착착착 찍으면 이거지 중앙 컴퓨터로 한쪽에 가서 조작하는 거야. 그거 안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란서 같은 데도 수개표 하잖아요. 수개표. 그러니까 국민의 인지도나 신용이 완전히 되기까지 설사 불가피하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파이널리 수개표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로 해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드 쓰지 말고 그런 복잡한 거 있죠. 그거 쉽게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사전 선거를 안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 법률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캠페인을 벌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사전선거 운동하는 그 투표를 다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까야 돼요. 그걸 수개표로 까란 말이에요. 왜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고 엉뚱한 것이 나오냐 말이야. 이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옛날 꼬마 때 무슨 옛날 몇십 년 전에 국민학교 수학생들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보면 정말 웃겨요. 대한민국이 21세기 이게 뭐야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것을 윤석열이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에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도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가졌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바꾸세요.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여과 없이 나타나게 해요. 결과가 어떻든 결과를 존중하고 과정이 정확해야만 결과를 존중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했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역처럼 남아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만천에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거 관계되는 사람도 아이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에 믿을 바가 못 되구나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 고발이 거의 없었어요. 왜? 아니 3,000명 중에서 400여 명의 중요한 간부가 다 끼리끼리 들어왔어요. 그 끼리끼리 한 사람들 다 버티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걸 다 잡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지들 다 모가지가 터지고 가거든. 그러니까 저걸 일단 딱 잡기 시작한다면 내부 그 폭로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개혁이 이제 선거개혁, 국가의 기본을 정하는 투표를 성스럽게 관리하는 이 문제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그동안 숨지기고 살았던 많은 선의의 관리들도 이제 목청 높이 소리 높이 진실을 말하기를 바라고 스스로 과오도 인정하고 함으로써 이 나라에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호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그만한 자격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 좀 시작했습니다만 뭐 김정일이가 저 위에 올라가서 무슨 푸틴하고 뭐 주고받고 뭐 무기 재래식 무기 하고 뭐 또 받아먹고 뭐 그러겠죠. 그런 얘기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그들의 정치죠. 이쪽에서 한미일이 요새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쪽도 위기를 느껴서 그랬겠죠.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가 확실하게 단합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무릅쓰는 각오가 우리 국민에게 딱 번져 있다면 김정일이 아니라 누가 뭐 김일성이가 환생에 돌아와도 우리나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실수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실수하고 하는 것은 한동훈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 실수하는 것도 나중에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지금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만나고 있을 거예요. 4시 됐어요? 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한 10분 1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뭐 억가심정이 많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입장도 나이도 이제 70 넘고 했으니까 좋게 따뜻한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리라고 봅니다. 김정은 푸틴 회담 1시간 전 탄도미사일 도발 방금 아까 제가 예상했던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만은 탄도 아니라 뭐 백탄두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단합하고 있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정부는 관민이 협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라리 없애버려도 돼.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뭐 선거국 만들어갖고 얼마나 다른 나라는 많이 그렇게 해요. 무슨 놈의 중앙선거국에서 사람을 3,000명이나 모아가지고 위원장이 뭐 국민 서울 5인가 6인가 버티고 앉아서 말이야. 날마다 선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이고 온갖 폼 다 잡고 말이지. 지들끼리 앉아서 죽치고 앉아 있는 이거 국민적 손실이 말할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기를 우리가 부릅뜬 눈으로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정부의 괄목할 만한 행정을 기대하여 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